지난번에 저기 투자론에서 현금 수지 직전까지 했나요? 오늘 금융론 할 차례세요? 네, 그래서요. 고총각은 뭐 집에서 좀 봤어? 그래요? 열심히 해야 돼. 그래. 근데 오늘 뭐 또 저기 젊은 또 이 김처녀 또다 오는 참. 그리고 오늘 요 금융론까지 수업하시고 다음 주는 저기 휴강이건 아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신년에 뵙게 되겠네요. 그렇죠? 1월 달에. 1월 달이 되면 기본서 맨 앞에서부터 다시 이제 쭉 들어갑니다. 다시 이제 들어가면 처음에 들었던 것보다 두 번째 들을 때가 조금 더 낫고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조금 더 낫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있고. 자, 여기 금융론을 배우시는데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는요. 딱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어요. 시험 목차가 부동산, 금융, 그다음에 증권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금융 안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크게 토지 금융이 있고 주택 금융이 있는데 뭐가 중심이냐면 얘가 중심이에요. 근데 좀 이따 언급을 하겠지만 이 금융이라는 게 결국 자금을 융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에서는 주택을 이제 매매하기 위해서, 임대차 하기 위해서 또는 투자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이제 융통을 하는데 요거는 주택금융이니까 그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뭐 자금을 융통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 이자율을 기준했을 때 시장 이자율이 있고 약정 이자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해지는 이자율이 있고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을 할 때 정하는 이자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빌릴 것이냐 변동금리로 빌릴 것이냐 이걸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돈을 이제 빌리게 되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도 알아야겠죠. 그걸 누가 알아야 되냐면 중개업자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돈을 준비해 갖고 오는 사람이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하고 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얼마를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부족하면 제2금융권에서 얼마를 더 추가로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융자 가능 금액이 있어요. 최대. 얼마를 빌릴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이제 계산 논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리고 나면 매달 또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를 대충 또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월 이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 요거 두 가지를 계산 논리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 고정금리로 돈을 빌렸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상환 방법을 채택을 하게 돼요. 이걸 원금 균등으로 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할 것인지 또는 뭐 체증식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이론상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하고 만기 상환 저당이라고 해서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입하고 만기의 원금 일시로 상환하는 방식을 현실적으로는 주로 쓰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증권에 관한 사항은 무슨 얘기냐면 요런 얘기가 돼요. 은행이 있고요. 고객이 있을 때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 불특정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죠. 그렇죠? 네, 그러면 대출을 해줬을 때 이 사람 소유의 주택에다가 융자를 해주고 나면 은행에서는 뭐를 설정하냐면 이걸 설정할 거예요. 저당권을.
그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라는 거는 이게 현금이 아니라 채권이죠. 그러면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이건 단기 자금이죠. 대출은 장기로 가죠. 그러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하게 되면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부채죠. 그럼 찾으러 오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유동성 문제가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현금을 이거 채권으로 바꿔서 소지하고 있으면 현금이 부족하니까 자산 운용에 어려움이 많이 겪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간도 맞지가 않죠. 단기고 장기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채권인 저당권이 현금화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률상에서는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만 현금화하도록 돼 있어요. 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래서 이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유동화 제도라고 그랬을 때요.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는 요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만 현금화하도록 돼 있을 때 그 제도가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고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는 자산 유동화 제도의 일종이에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는데, 근데 시험상에서는 주로 얘네 둘을 많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니까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그래서 얘네 둘이 기본적으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상환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이 잘 나오고요. 그러면 요거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평균 금융에서 한 5문항 정도 나오는데 3개가 여기서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하나 들어와요. 계산 문제가 이 중에 하나가 돼요. 그러면 5문항 중에서 우리가 한 4개 정도는 대충 예측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 문제 정도는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금융제도를 물어봐요. 아니면 새롭게 이슈가 되는 금융정책이라는 게 새롭게 들어오면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4문항에서 한 5문항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자론을 배웠지만 학생분들이 투자론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얘도 부담스러워해요. 금융론도. 그러니까 뭐가 생경해서 그러냐면 용어가. 그러니까 용어만 역시 또 이해를 하면은 얘도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나오는 범주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개념보다는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답을 찾는데 훨씬 편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가늠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융의 기초 개념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금융이라고 했을 때 자금의 융통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건요.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 필요한 대로요.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또는 임대차하거나 또는 투자하거나 또는 개발하거나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융통하는 것을 부동산 금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거기 나와 있죠.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을 의미하며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금융은 크게 토지 금융하고 주택 금융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로 주택 금융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금융이 해주는 역할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게 기능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융자금은 5억이고요. 그죠? 연리 1%. 기간은 50년. 만약에 이런 상품을 출시해서 그죠?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무주택 서민들에게. 이 조건으로 융자를 해준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겠죠. 이 조건이면. 그리고 연리 1%에다가 기간이 50년이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융자를 해준다는 거.
한 2년 전에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에게는요 1억 원을 연리 1%로 융자해주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거는 출시하자마자 바로 완판됐어요. 그때는 이제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유도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융자를 해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융자를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거기 나온 대로 그 금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면 뒤에 가게 되면 자가주택의 공급도 확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쭉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건이 뭐냐면 이 조건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해야 된대요. 여기.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가입하려고 하겠어요? 저축에. 그럼 저축을 유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들어온 돈을 가지고 또 주택을 공급할 때 필요한 기금으로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거기 306조에 가면 저축 유도와 주택자금 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경기도 조절할 수가 있죠. 이 정도 조건이면 너도 나도 융자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경기가 너무 과열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해는 여기까지만 판매를 하고 이후에 판매는 이후에 추후 시장 상황을 봐서 다시 또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조절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거의 안정을 갖다가 유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융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들은 주택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위축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신년 되면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키겠죠. 예, 그러면 융자를 받는 게 좀 더 빡빡해지겠죠.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실수요자들은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좀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소비자 금융이 있고 무슨 금융이 있냐면 공급자 금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금융을 보게 되면요. 주택 소비 금융이라는 게 있고요. 주택 개발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제목되고 있죠.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를 저당대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당대부라는 게 뭐냐면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주택 구입할 때 쓰는 것을 우리가 저당대부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건축대부라고 얘기를 해요. 통상 주택 소비 금융이 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이자도 싸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주택 개발 금융은 상대적으로 대출 기간이 단기고요. 이자도 좀 높은 편이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 구입할 때 돈을 융자를 받으면 은행에서 한 번에 줘요? 아니면 나눠서 줘요? 한 번에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5억짜리 주택을 사야겠는데 현재 대부비율이 60%라고 그러면 3억 원을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3억 원은 융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바로 줄 거 아니에요. 상환은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상환을. 근데 여기 있는 개발금융은요. 한 번에 주지 않고 요거는 공정별로 나눠서 준다는 얘기예요. 왜 나눠서 주게 되냐면 나중에 대부분 이 개발금융을 지원할 때는 토지 등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짓다 보면 이 건축 비용이 토지 비용을 상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만약에 잘못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개발금융은 일시에 한 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정에 따라서 나눠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 금융은 장기 절이고 대출은 일시불로 하고 상환은 장기 분할로 행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개발금융은 반대죠. 대부 조건이 단기, 고리고 단계적으로 제공이 되고 상환은 완공과 동시에 일시불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건이에요. 그런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노란색 분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만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개념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만약에 그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보게 되면요.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조달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차 대조표상에서도 보더라도요. 내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본사 건물이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임금도 지급해야 되니까 소정에 뭐도 필요하냐면 현금도 필요할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이라는 것도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총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70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30억이라는 돈을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하나는 뭐가 있겠어요?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투자를. 나하고 같이 사업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그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이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투자자가 자금을 들여와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들어오게 되면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반대급부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뭐를 지분을 너에게 나눠줄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업에서 주로 하는 게 뭐를 주냐면 이 투자에 대한 대가로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그렇죠? 자금을 조달하는 거를 일반적인 지분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빚을 얻는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빌려오는 거죠. 그럼 빌려오게 되면 그냥 또 빌려올 수는 없죠. 그럼 뭐를 줘야겠어요? 하나의 또 증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업들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채라고 아시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 등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금융이라고 그러냐면 지분금융. 이렇게 채권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무슨 금융? 부채금융.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분으로 들어간 사람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지만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지분금융에서는 원칙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도 주주총회 같은 데 하면은 참석을 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단순하게 부채금융은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죠. 돈만 빌려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는 여기는 이제 주주니까 이제 그 배당을 받을 거고 이익에 대한 여기는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겠죠. 그죠? 근데 나중에 혹시 기업이 잘못되고 청산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청산이 다 돼야 여기 들어간 지분에 대한 대가를 마지막에 이제 청산받아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은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했던 저기 부동산 투자 회사제도 이런 것들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를 발행해서 조달하냐면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는 케이스예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그 종류 정도는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데 거기 보면 4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고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는 뭐가 대표적이다. 그러니까 리츠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펀드, 신디케이트하고 조인트 벤처도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게 채권,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는데 그중에 보면 부동산 금융에서는 ABS, MBS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ABS라는 건 뭐냐면요. Asset Backed Security라고 그래가지고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B라는 게 백이라는 의미예요. 백이라는 게 담보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B가 들어간 애들은 다 부채금융이에요. 그러니까 ABS, MBS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MBS라는 것은 저당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출 또는 담보 신탁도 부채 금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는 밑줄 치시고요.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게 돌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근데 얘는 가끔 가다가 개념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종류를. 그러니까 요 정도는 구별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지금은 뭐 처음 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따 뒤로 나가면 또 거기에 관련된 애들을 추가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의 위험이라고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이 위험은 이제 뭐 얘기하냐면요.
대출자가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금융기관들이 안게 되는 위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무슨 위험이냐면 채무불이행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위험은 뭐냐면요.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돈을 빌려 쓴 사람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그죠? 또 하나는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때가 무슨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위험이.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빌려 쓰고 난 다음에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무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위험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비율을 적용하죠. 우리가 debt to income이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소득 대비 융자 비율이 있죠. 이 비율을 설정해 놓고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 능력을 갖고 융자 금액을 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DSR로 바뀔 텐데 아직은 이제 올해까지는 DTI를 적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40%를 적용했다는 얘기는 투자자 만약에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연소득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 원리금의 크기를 비율로 측정한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40%라는 얘기는 연간 벌어들인 소득이 1,000만 원이면 1년 동안에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의 합계가 400만 원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이거를 너무 키워주게 되면 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있으니까 이 비율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이상은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융자 해준 금액이 3억 원인데 부동산 가치가 3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물건을 처분해서도 채권 회수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를 적용하냐면 LTV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거는 loan to valu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건 가치 대비 융자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융자금의 크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60%를 준다는 얘기는요.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표현하는 게 대부 비율인데 얘를 60% 준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가 만약에 3억 원이라고 그러면 얼마까지만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8천까지만. 그 이상은 융자가 안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융자를 해줄 때 지금까지는 DTI 아니면은 뭐를 LTV 기준 해가지고 융자금의 한도를 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 융자해주는 개념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은 이걸 가지고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있어요. 조기 상환 위험에 대한 관계는 이제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융자를 받을 때 만약에 무슨 이자율로 받았냐면 고정 이자율로 돈을 빌려 쓴 거예요. 고정 이자율은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융자 대출 기간이 10년이잖아요. 10년인데 이자율을 만약에 5%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0년의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는 몇 프로로 간다는 거예요? 5%로. 그러니까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을 때 기준금리가 만약에 3%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변동금리는 가다가 이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게 무슨 금리? 변동금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게 초기 이자를 따지면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아요. 높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기간 동안에 이걸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변하더라도 그 부분을 차입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변동금리는 초기는 적게 출발했어도 시장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금리를 조정해서 자기의 손실을 메꿔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가 더 높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줬는데 약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 이자율은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대출을 받을 때 얼마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기로 했다. 5%로. 고정금리니까. 그죠? 그런데 시장 금리가 예를 들어서 6.5%예요. 그럼 시장에서 현재 돈을 빌리면 얼마를 주고 돈을 빌려야 돼요? 6.5%를 주고 빌려야 되는데 나는 이미 5%를 빌렸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추가로 이자의 부담을 더 안을 필요가 없죠. 근데 대출자는 얘기가 틀려지죠. 지금 빌려줬으면 6.5%에 빌려줄 수 있는데 이미 5%에 계약을 했으니까 더 이상 금리를 더 높여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되면 우리가 대출자가 있고 차입자가 있으면 대출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차입자는 돈을 빌려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이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 사람은 불리하고 손해를 보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빌렸을 때 5%로 돈을 빌렸었는데 시장 금리가 3.5%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빌렸으면은 3.5% 이자만 주면 되는데 이미 나는 5%를 빌렸잖아요. 그러면 차입자는 손해겠죠. 비싼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그러면 시장 이 상황이 바뀌어서 대출자는 이익이고 차입자는 손해잖아요. 그러면 차입자는 이 손해를 안고 만기 때까지 계속 비싼 이자로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되면 조기 상환이라는 걸 고려하는 거예요. 중도 상환한다는 얘기죠. 근데 중도 상환할 때도 뭐를 고려하냐면 남아있는 대출 잔액과 기간을 고려하겠죠. 이게 왜냐하면 조기 상환하면은 은행에서는 조기 상환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해요. 조기 상환 수수료라고 아시죠?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를 해봐야 뭐 한두 달치 이자이 지나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대출 기간이 길고 잔액이 많이 남아있으면 차입자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조기 상환을 하는 거죠. 조기 상환을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 왜 손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에서는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뭐를 수신을 받아서 또 다른 고객들에게 뭐를 해주는 거예요. 대출.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금금리가 있고 대출금리가 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느 게 높아요? 대출금리가 높죠. 예금금리를 만약에 들어서 한 1.5% 준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한 3% 이상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요 차이가 우리가 예대마진이라고 그래요. 은행의 수입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자 좀 높게 받아가지고 자기들 영업비용 이런 거 쓰고 난 다음에 돈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예금에 따른 이자 대가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대출해 줄 때 10년 기간을 보고 빌려줬는데 갑자기 얘가 3년 만에 조기 상환이 들어오면 더 이상 자금을 운영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없잖아요. 그 은행 입장에서 보면 경영이 악화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대출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익이지만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하면 그만큼의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입자가 어느 상황에서 조기 상환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약정이자라고 시장이자로 비교했을 때 뭐가 크면 약정이자율이 크면 이게 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조기 상환한다는 거예요. 조기 상환. 이거 시험에서 가끔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조기 상환하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는 이제 구별이 조금 되셔야 돼요. 저거는 별표하셔가지고 어느 때 조기 상환할 것이냐.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별표 3개 하는 거예요. 저당 상환 방법 보시면 310페이지죠. 310페이지. 거기 보시면 뭐 18회, 20회, 23회, 24회, 25회, 26회, 26회, 27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거의 뭐 근래 보면은 20회 이후로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걔가 이거예요, 이거. 원금대 원래금대 이거 한 거 아까.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나저나 저녁반에 계신 분들 중에서 2분이 오전으로 올라오셨으니까 오늘 저녁은 아주 뭐 가족적인 분위기겠군요. 한 명이 등록했다고요? 그래요? 아, 근데 오늘 저녁은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등록한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쉬고 1월달 첫 주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와봐야 알아요. 와봐야. 그렇죠?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하여간 지금 학원들의 분위기가 1월 2일로 가고 있어요. 1월 1일부터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거의 지배적이에요. 지금. 그럼 1월 달이 되면 열심히 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1월 달에 와서 저쪽 하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자, 이제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때라고 얘기를 하면은 못 들은 채 해요. 그럼 도대체 또 언제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그러면은 어디선가 조그만 목소리로 3월 뭐 이런 소리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3월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3월이 되면 공부하냐면 또 안 해요. 3월이 되면 해야 되지 않냐고 또 선생님께서 방방거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또 못 들은 참에서 누군가가 5월 얘기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쭉. 그러면 그냥 금방 가는 거예요. 참고로 1월 달 들어가면요. 10월 27일 시험이죠. 그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40분 만나면 끝이에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년 됐을 때 한 300일 남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과목 기준을 하게 되면 한 40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40번을 만나는 사이에 실력이 6점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선생의 입장이 더 초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유 있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옛날에 학창시절 같이 무슨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말로 이거 해야 되는데 학창시절 같이 틀리면 나와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편하겠어요, 그죠? 아니면 여기서 뭐 정신봉 하나 들고 내려가가지고 대답을 하라고 그래서 틀리면 그냥 퍽, 악 뭐 이런 소리 나오면은 놀라운 집중력이 발휘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걸 겪으면서도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도.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면 여기서 이렇게 공부했던 시간이 하나의 좋은 추억이 돼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갑자기 갈 데가 없어져요. 지금 저기 시험 벌써 10월 달이니까 한 2달 됐잖아요. 아직도 학원에 합격자들은 찾아와요. 갑자기 그 시간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데가 어디예요? 학원이잖아요. 그 영화를 들고 와가지고 학원 관계자하고 얘기도 담소 나누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같은 합격생 만나면은 둘이 좋아라 그러고 또 나가는 거겠죠. 어디 가서 또 조촐하게 막년을 하든가. 이게 또 다 벗어나는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되는 게 일단 좋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저당 상환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 일단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목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해요? 상환을 하게 되면 원금만 상환하는 건 아니겠죠.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원리금이 상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제목이 뭐예요?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목을 갖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제목이 뭐예요? 원금 균등이잖아요. 그러면 원금은 균등하다는 건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원금만 상환하는 게 아니라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원리금이 시간이 가면서 균등한 방식이냐 늘어나는 방식이냐 줄어드는 방식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그래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이건 체감식이라고 그래요. 얘는 무슨 식이다? 체감식이다. 그러니까 원리금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그 얘네 말고 또 체증식이라고 있어요. 그럼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죠.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균등하다는 얘기고,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체감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원리금은 균등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리금이 균등하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금과 이자도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원금과 이자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원금 균등에서는요.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얘를 구해야 돼요. 원금 균등이니까. 그러면 원금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왜 납입 횟수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약에 융자금이 1억이고요. 이자율이 10%고요. 기간이 10년인데 요게 이제 상환 조건이 매년 상환 조건일 수도 있고요. 매월 상환 조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매년 상환 조건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융자금이 얼마일 때 1억 원일 때 이걸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10년이니까. 매년 상환 조건이면 1년에 한 번씩 상환하는 조건이면 10으로 나누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1억을 10으로 나누면 1,000만 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매월 상환 조건이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상환 들어가니까 1년은 12달이잖아요. 그죠? 그럼 10년이면 120월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0이 아니라 120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가 틀려지겠어요? 납입 횟수가 틀려지죠. 매년이냐 매월이냐. 그죠? 그럼 만약에 매년 상환 조건이라 그러면 1억을 10으로 나누면 원금이 얼마 나오겠어요? 1,0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원금은 우리가 구해봤는데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조가 가겠죠.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은 얼마씩 1,000만 원씩 매년 균등하게 갚는 방식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년 차도 1,000, 2년 차도 1,000, 3년 차도 1,000인 거예요. 마지막 10년 차도 얼마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1년 차부터 상환이 되잖아요. 그죠? 그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을 빌려 쓰자마자 갚는 건 아닌 거예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서부터 상환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원금이 1,000만 원이면 이자는 얼마겠어요? 이자가 지금 몇 프로예요? 10%. 근데 여기 이 방식들은 고정금리를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금리를? 고정금리를. 그럼 이자율이 10%니까 이자가 얼마겠어요? 1,000만 원. 그죠? 그러면 원리금이 합계가 얼마가 되겠어요? 2,000. 그죠? 그러면 1년 차가 됐을 때는 잔액이 이제 1억이 안 되겠죠. 2년 차 넘어갈 때는. 왜냐하면 1,000만 원 상환했으니까. 그러면 잔액이 얼마 되겠어요? 9,000. 그죠? 그럼 2년 차도 역시 또 상환해야겠죠. 원금은 그대로 1,000만 원인데 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라는 것은요.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대출 잔액에다가. 그럼 9,000에다가 이자율 10%를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900 나오겠죠. 그러면 원리금의 합계가 얼마 나오겠어요? 1,900 나오죠. 그죠? 그러면 또 3년 차가 되면은 역시 원금은 1,000만 원이죠. 근데 3년 차가 됐을 때 잔액은 1,000만 원 역시 또 상환했으니까 얘가 8,000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8,000에 10%면 얼마겠어요? 800이죠. 그러면 원리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1,800.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원금은 균등하죠. 균등하잖아요. 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잖아요.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잔액이 계속 줄어드니까. 이자 계산은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서 구하는 거니까 이자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게 원리금이잖아요. 그죠? 그 두 개를 합한 금액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줄죠. 차감한다고요. 쭉. 그게 원금 연동분 아닌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는 일정하다. 원금은. 그죠? 이자는 줄어드는 구조가 되겠죠.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게 있어요. 2년 차에 원리금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이요.
원금을 우리가 1,000만 원으로 구했잖아요. 그죠?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10%. 1,00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20회차를 줘도 우리가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서 100만 원씩만 공제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 13회차를 물어봤다고요. 이 방식에서 원리금 얼마가 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 원금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원금에 대해서 이자 10% 계산해서 이자 공제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산 원리는 1분 안에 풀게끔 유도해줘요. 1분을 넘어가는 문제는 버리면 돼요. 걔는 여러분들 그 합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일부러 1분이 넘어가는 계산 문제도 줘요. 근데 거기에 휘말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으로 넘어가면 걔를 버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간단하게 1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그런 데다 시간을 쓰게 되면 뒤에 가서 그 문제를 제대로 못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인 거예요, 손해. 우리는 실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점을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6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 드린 거는 어떤 이 부동산에 관한 지식을 전해 주기보다는 실전에서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애들이 있죠. 근데 걔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죠? 합격한 다음에 대신에 열심히 해야 돼요. 응? 근데 합격하면 공부 또 안 해요. 그나마 이것도 간신히 했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현업에서 중개업하고 있는 분들에 가서 내가 이번에 공부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건지 설명해 달라 그러면 다 까먹어서 몰라요. 전혀 기억나는 바가 없어요. 내일 모레 저 크리스마스죠? 네, 크리스마스가 아마 지나가게 되면 지난 10월 달에 시험 본 사람들 있죠? 네, 아마 깔끔하게 리셋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깔끔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있어요. 뭐가 있다? 원리금 균등. 그러면 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서는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이걸 구해야 돼요. 원리금이라는 걸. 그러면 원리금이라는 것은요, 융자금에다가 얘를 곱해서 구해요. 저당상수라는 애를. 요거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용어 정도로 이제 나중에 알아주는데, 이 저당상수라는 것은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뭐를 구할 때 쓰는 개념이다. 원리금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저당상수를. 근데 이 저당상수를 여러분보러 계산하라고 하진 않아요. 이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 가지고는 이건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해야지만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그냥 준다 안 준다. 조건은 줘요. 그래서 저당상수가 만약에 이자율이 10%고 기간이 10년이었을 때 저당상수는 0.117460이다 이런 식으로 줘요. 그냥. 그러면 그냥 우린 여기다가 단순하게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융자금은 1억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얘하고 지금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조건이. 원금 균등일 때 1억이고 이자율 10%고 기간 10년이라고 그랬죠. 이 방법도 똑같은 방법, 조건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1174만 6천 원이라는 돈이 원리금이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기간이 있고요. 저당 잔액이 있고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리금이 있을 때, 그렇죠? 기간이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가 균등한 거예요? 원리금이 균등한 거예요. 쟤는 뭐가 균등한 거예요? 원금이 균등하고. 그러면 이렇게 원리금이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원리금 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이자. 그러면 1년 차가 됐을 때 1174만 6천 원이 상환이 가는 거예요. 그 이 1174만 6천 원에서 이자가 얼마겠어요? 이자가. 아까 우리가 이 조건이 10%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똑같은 10%예요. 똑같은 고정금리거든요. 그럼 1억에 10%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응? 그러면 1,176만 원 이거 원리금 상환하면 이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게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은 이자로 공제하고 나머지가 뭐가 되겠어요? 원금이죠, 원금.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빼게 되면 남는 게 174만 원 있죠. 얘가 원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원리금 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첫 해는 뭐가 커요? 이자가 크죠. 이자가 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잔액이 크잖아요. 우리가 이자의 계산은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해서 구하는 거죠. 그 지금은 잔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금 안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어요? 원금이 차지하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러면 요게 1년차 이렇게 상환이 되면 잔액이 1억 원이 아니라 174만 원 상환했잖아요. 그죠? 그럼 잔액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9,800, 그죠? 26만 원. 요게 잔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도 똑같이 원리금은 얼마예요? 1,174만 6천 원인데 여기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잔액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겠어요? 98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16만 원 더하게 되면 두 번째는 한 190만 원 정도로 원금이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원리금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으니까, 이자가 줄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시간이 갈 때 원리금은 어떻게 되는데? 균등하는데 이자는 감소하고 원금은, 그렇죠?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원리금은 일정해요. 그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뭐는 줄어들어요? 이자는. 근데 뭐는 늘어나요? 예, 이거를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 이걸 바꿔서 내면 틀리겠죠.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자가 커진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이런 식의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일단 원금하고 이렇게 원리금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들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표가 없이도 구별이 돼요. 표가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똑같은 대출 조건일 때 초기 상환 금액이 있죠. 그죠? 초기 상환 금액은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잖아요. 얘는 지금 2,000, 1,900, 1,800이잖아요. 얘는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 1,114만 6천 원. 그러니까 초기 상환액은 얘가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가 초기에 만약에 중도 상환하잖아요. 잔액은 어느 게 제일 많이 적게 있겠어요? 얘가 잔액이 제일 적죠. 원금 상환이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신에 1회차 불이백 있죠. 첫 번째 불이백. 첫 번째 불이백도 얘가 커요. 얘는 2천이고 얘는 1,114만 6천 원이니까. 그런데 대출 조건이 같으면 요거 하나만 같아요. 이자만. 첫 번째 이자만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조건이니까. 1억 원이고 이자율 10%니까. 고정금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런 것도 시험으로 낸 적이 있어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의 1회차 월 불이백의 크기는 같다. 그건 틀리죠. 월 불이백이 같은 게 아니라 이자만 한번 같은 거죠. 첫 번째만. 그 이유는 다 틀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초기에 이렇게 이걸 그려드린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 하면서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죠. 같은 조건에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들이 있어요. 놓고 이렇게 딱 대입해서 비교하게 되면 이제 식별이 돼요. 표로 구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원금하고 원리금에 대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도 별표하시고 옆에 있는 원금 균등 불안 상환에도 별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311페이지에 가면 원금 균등 불안 상환 방법이 있죠. 예, 거기 개념에 보게 되면 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감식 상환 방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원금 균등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 체감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식이다? 체감식. 왜 체감식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줄잖아요. 여기 했잖아요. 이거. 원금은 균등하지만 뭐가 줄어들어서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리금의 합계가 점점 줄어주는 구조니까 얘는 체감식.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죠. 최정식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추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12쪽에 가시면 하단에 예제 하나 있죠. 찾으셨어요? 예. 자,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대출 금액과 기타 대출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항상 줘요.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비교가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대출 조건이 틀리면 문장이 성립이 어렵잖아요. 1번에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 이자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1번 지문. 자, 우리 이거 해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원리금 균등에서는 이자는 매기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데 원금은 늘어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표로도 해봤잖아요. 이자는 계속 감소하는데 원금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걸로. 그러니까 맞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 제목이 옳은 거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럼 답이 1번이잖아요. 이거는 맞추라고 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면 1번을 읽으면서 맞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을 안 풀어도 이게 확실하게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를 분명히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들었잖아요. 이걸 2월 달에 또 들어요. 이걸 4월 달에 또 해요. 이걸 6월 달에 또 해요. 이거를 8월 달에 또 해요. 이걸 9월 달에 또 하고 이걸 10월 달에 또 해요. 그죠? 그러면 공식적으로만 듣는 게 몇 번이에요? 한 7, 8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무슨 뭐 특강하니 뭐 하니 뭐냐 해서 이거 추가로 듣는 거에서 수십 번을 듣고 가요. 이거를. 그리고 웬만하면 정리되겠죠. 그죠? 응? 그게 정상이니까.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 313페이지에 가면 기타 상환 방법이라고 있죠. 예, 기타 상환 방법은 1번에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돼 있죠. 예, 요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죠. 3년 만기 상환 저당이라고 해서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전혀 상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보면은 원금 균등이 있고 만기 상환 저당이 있으면 만기 상환 저당이 같은 대출 조건이면은 이자의 부담이 한 3, 40%가 더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조건으로 융자를 받았으면 빨리 갈아타는 게 좋은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단기간에 돈이 갑자기 필요해가지고 이 조건으로 빌린 게 아니고서는 왜 그러냐면 원금 상환이 전혀 안 이루어지잖아요. 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 이자만 내니까는 상환 금액이 작은 것 같잖아요. 원금이 포함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원금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은행 직원들 월급 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부분 상환이나 가격 수준 조정 저당 같은 경우는 거의 인용을 안 해요. 참고하셔도 되고 동그라미 4번에 가면 역저당이라고 있죠. 예, 이걸 리버스 모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뭐하고 비교하시면 되냐면 그게 이제 그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논리예요. 역저당이라는 게 리버스 모기지라는 게. 이따가 이제 뒤에서 주택연금 할 때 간단하게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용어에다가만 이렇게 체킹만 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314페이지 가면 고정금리하고 무슨 금리가 있어요? 변동금리.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하시죠.